네,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야가 주말에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결정을 내린 재판관 등을 맹 비난하며 민영배 의원의 사과와 이재명 대표의 탄핵이 먼저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재를 비판한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오늘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 판결의 후폭풍이랄까요?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에 대한 어떤 비판이 여당 내에서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건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리냐 아니면 법률상의 권리냐라고 했을 때 법률상의 권리로 입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라고 판결 내린 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입법 과정에서의 위법이 있었지만 법률을 무효로 할 만큼의 사안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답변 모두 사실은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서 이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안 나오니까 되려 목리를 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 네. 이것을 인정하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위법하게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반발 자체가 조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여야 할 것 없이요. 뭔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판사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유독 특이하거나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재판관의 성향,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요.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면 돼요. 대표적인 게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때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진실의 법정에서는 결과가 다를 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13대 0이라는 완벽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상대 진영에서도 진보 성향 판결이 어떻고 보수 성향 판결이 어떻고 시비 걸 여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이후로 이제 고발당해서 살아났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을 보면 6대5 결과가 나오고 김명수 대법관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수 판결 들어주면서 7대5라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대4입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 같은 경우는 9대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도 판사 성향 따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한명숙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 사건 무죄 파기나 지금 이번에 이 헌재 이 기각 판결 같은 경우는 7대5, 5대4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상대 편에서 법리적인 결정이라고 납득하기보다는 결국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머리수 싸움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마침 그 기각 판결을 내린 5명 모두 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법조 단체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거면 소수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지 않게 법리적으로 완벽한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더라도. 만약 반대의 경우 5대4가 나왔더라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납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왜 이번 판결은 13대 0이나 9대 0 같은 그런 판결이 안 나왔느냐. 결국 이게 법리적으로 누구 손을 완벽하게 들어줄 만큼 명쾌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 쟁점형 사건이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헌재 룰상 어쨌건 5명의 재판관이 판단을 하면 네. 그것이 헌재 전체 판결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되었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또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이 뭐라고 했냐면 어쨌건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밝힌 바대로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입법 절차에서의 위법성은 인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판결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동의해놓고 지금 와서는 뭐 이렇게 되게 재판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요. 저 미디어법 때는 제가 정치나 뭐 방송 활동하기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예. 민주당은 또 헌재 판결 되게 비판했던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둘이 거의 네. 비슷한 유사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는 결국에는 비슷하더라고요. 입장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을 법리적으로 완전히 승복시키려면 조금 더 명쾌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탄핵의 뭐 부당성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 당시에 9대0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 이 재판관들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야기는 일절 안 나왔잖아요. 저희 정당에서도.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뭐 진실의 법정 운운하긴 했어도 13대 0이라는 판결이 나와버리니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아서 그렇다, 진보 성향이 적어서 그렇다, 적어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권순일 대법관 엮여 있는 그 대법원 무죄 판결도 7대 5였지만 이번에도 5대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 5명이 진보 성향이에요, 단체가. 이 같은 논란의 불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예. 이 같은 정치 쟁점 논란까지도 5대 4 나왔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건 입장 바뀌면 민주당도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하기에 국민의 영역으로 전 남겨놔야지 논란 자체를 꺼내지 마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저 드리는 딱 거예요. 한마디만 드리면 예. 이번 대선에서 0.73%로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경우에도 불복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불복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사실상. 저희는 불복하고 법안을 있지 하나도 않죠. 통과 안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라서 한 걸 두고 그 재판관의 문제를 삼는 것은 전 매우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국민의 생각합니다. 선택으로 표차가 나는 거랑 이 소수의 재판관들이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네. 민주당도 불복을 안 한다면 정부 입법 법안이나 예산 좀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예, 통과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헌재 결정 그러니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법 효력은 유지한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좀 검수 원복까지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 한동훈 장관 탄핵 여부를 두고 거세게 주말 동안 충돌했거든요.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헌법 제65조에는 국회가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탄핵을 소추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어떤 법률을 위반하였습니까?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 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입니다. 탄핵을 좋아하는 민주당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수한 법률을 위반한 이재명 대표는 왜 탄핵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탄핵 운운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한 장관의 헌재 부정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입니다. 예, 역시나 여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탄핵까지 가는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양쪽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의 탄핵 법률적으로 불가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엄청난 역풍이 민주당을 때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민주당이 만약 탄핵안을 억지로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헌재로 넘겨도 이건 기각이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도 기각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네. 이상민 장관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게 줄줄이 기각된다. 이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그 같은 모험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또 이 민주당 익명의 의원들 보도 내용, 인터뷰 내용 듣는 거 보면 이건 그냥 정치적 표현이지 진짜 이 탄핵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당내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설정하기 위해서 탄핵안을 밀어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가 동의해 주진 않을 거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일단 불꽃 튀는 설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이 법사위 이후에도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시키는 무리수를 겁나서 못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 입장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법이라고 하는 게 해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법률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장관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장관 보고 이렇게 잘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선이죠. 근데 그럴 시간을 주지도 않은 채로 넌 탄핵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해찬 이사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저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정당성을 헌재에 의해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한동훈 법무장관은 시행령을 통해서 무시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을 개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정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목리를 부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이 시행령과 관련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2차로 번지지는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번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한 걸 예, 지금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국회가 이걸 못하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라던가 뭐 위헌 제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헌재가 이걸 문제 삼았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리수라는 건 민주당도 알고 아마 정치적인 구호 차원에서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걸 텐데요. 예. 뭐 사실 지난해에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 대선 끝났을 때 무리하게 검수완박 밀어붙일 때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단 하나의 조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다시 회복시키고 네.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이 수사본부, 네. 금융범죄합동수사단 같은 경우를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 예. 이걸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면 지금도 온갖 종류의 보이스피싱이나 펀드 사기 같은 금융범죄가 횡행하고 있고 조폭이나 마약 사건이 막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거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걸 국민들이 잘했다고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년 총선까지는 시행령 개정에 의거한 지금의 어떤 이 긴장 관계가 좀 유지될 것 같고요. 만약 무리하게 민주당이 나서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 다 빼라. 예. 그리고 금융범죄 수사단 다 해체시켜라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수령은 결국 내년 총선이 될 것이고 네. 내년 총선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들도 메인 이 아젠다가 되겠지만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 양당의 주요 정책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된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 자체가 네. 작년 4월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입니다. 심지어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했던 안이에요. 근데 그대로 추진했고 그것이 입법이 되었는데 그 입법을 행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의 장관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는 헌법상의 삼권 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저는 문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이 위법한 시행령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번질지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이전에 이 탄핵안과 관련해서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내놨었거든요. 오늘 이제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탄핵안을 발의하면 당당하게 임하겠다. 지금 이 한 장관의 어떤 태도와 지금까지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예.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법률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것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되려 그 법률을 만드는 정당들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오만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제 장관이 해야 될 일은 법률에 의거해서 행정부를 집행하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충실해야지 마치 정치인처럼 뭔가 진행된 법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전 매우 무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아니 일단은 국회에서 예. 적어도 이 진보 성향으로 편향적으로 기울은 헌재에서마저도 법사위 이 상정과 통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광원 의원이나 이런 날치기 통과에 동의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 또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를 자행하고 이제 복당하겠다라고 하는 민영배 의원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이게 이게 위헌인가 아닌가 충분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 쟁의를 해달라,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헌재에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권한 쟁의를 신청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 네. 마찬가지로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에 탄핵안을 올린 민주당도 이거 기각되면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다 사과할 겁니까? 안 그러실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서로 사과 요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검수완박 이거 법안을 통해서 네. 현장에서 진보 성향의 변호사들마저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네.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들이 이제 뭐 성착취를 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그걸 보고 고발을 대신해줘요. 근데 경찰이 이거를 무혐의로 종료해버리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려요. 검수완박 때문에. 이러면 수많은 장애인과 미성년자들, 약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권한 침해당하고도 부실한 경찰 수사 이후에 이걸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해서 좋은지 아닌지 이런 원론적인 걸 가지고 좀 법사위에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주당도 말씀해 주시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고발인 이의 신청권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이런 토론을 해야 국민들이 검수완박이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를 알지 사과해라, 싫다, 탄핵할 거다, 탄핵해봐라. 이게 수준이 너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에서도 좀 수준 높은 질의와 수준 높은 정책적인 어떤 이 장관과의 현안 토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사실 네. 그러니까 강경파의 목소리, 뭐 비명계 목소리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에 좀 반성론을 함께 말하는 예를 들면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꼼수 탈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내곤 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나 전반적으로는 탄핵을 좀 골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당내 좀 역풍 우려 같은 건 없겠습니까? 저는 아직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탄핵 기조를 잡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게 예.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상태이고 되려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놓고 민주당이 해야 될 사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 언급된 대로 헌재에서는 법사위에 있었던 절차적 위법 행위가 예.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것은 민주당이 행한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야 앞으로 그런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지 않겠구나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좀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건 국회 내에 안건조정회의라고 하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지 않게 하는 법이 2012년부터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금 이 헌재 판결이 검경수사권 분리 법안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 그 법안의 취지를 어기고 있는 시행령은 바꿔야죠. 그래서 그냥 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 법을 무시했던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사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시행령을 바꾸는 걸로 저는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걸로 민주당이 계속 뭔가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절차대로 하면 되거든요. 국회법 98조 2항에 상임위에서 해당 시행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거 법사위 통과 네, 거쳐가지고 맞습니다. 정부에 제출하면 돼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네. 일단 법사위원장이 이걸 통과 안 해주겠지만 민주당이 좋아하는 절차대로 한번 법사위원장을 설득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가도 정부가 무조건 국회 의견을 듣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리를 했는지 통보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선 아마도 검토 결과 문제 없다라고 국회에 통보하겠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할 합법적인 방법이 민주당에게는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불가능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깔끔하게 총선 쟁점으로 삼아서 총선에서 검수 완박이냐 검수 원복이냐 국민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시행령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장해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이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법률을 통해서 반영하셨어야죠. 근데 거기에서는 쟁점으로 싸우거나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사실 꼼수로 시행령을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은 그렇게 합법적인 함으로써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삼권 분립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검수원박 관련한 것을 바꾸고 싶었다면 총선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다수당이 민주당을 설득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시행령으로 그렇게 막 꼼수 처리할 부분은 저는 아니었다고 아니 저희는 봅니다. 대선에서 예. 이겼으니까 정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대선에서 있는 거죠. 이겼으면 법률을 다 시행령 개정할 위반해도 수 있는 됩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 총선 이기고 법률 바꿀 건데요. 그 전에라도 국민적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긴급 조치라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양해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들어온 이제 속보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에 일부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뭐 예고가 됐던 부분인데 그 폭에 대해서는 좀 확인 좀 덜 됐는데요. 일단은 관심을 모았던 사무총장은 교체가 되지 않았고요. 호남묵 지명직 최고위원회 송갑석 의원을 지명했고요. 신임 정책위 의장은 김민석 의원이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예, 수석 대변인에는 재선의 권칠순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초선이죠 강선우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는데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등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무총장직,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뭐 조직 인선을 조금 총괄할 수 있는 사무총장직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인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나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름의 변화는 만들어지겠지만 저는 핵심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당이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당의 당직을 맡은 사람들이 대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다르게는 어쨌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그것을 피해간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영장 청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은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당대표에도 후보로 출마했던 분이고 되게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런 분까지 포괄했다고 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큰 폭으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 이제 방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이 그럼 지금의 어떤 내용을 잠재우는 데는 뭐 충분한 조치라고는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 내 소위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어떤 경계를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예. 사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신뢰를 얻을 거냐 말 거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인적 쇄신만으로는 그러니까 인적 쇄신만으로는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은 이렇게 사무총장직이 교체가 됐어도 신뢰를 얻기 쉽지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사무총장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만 예. 보통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내밀하게 다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행위로서 그러니까 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에 대한 입장 아니면 당 기구가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대응하는 것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 나온 속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온갖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는데 뭐 대변인 바꾸는 게 뭐 일부 인선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다음번 총선 공천을 누가 하느냐 아니겠어요? 예,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CBS 논설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옥중 공천 의지까지도 있다라고 하고 이제 와서 이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 시간 끌기용이다. 결국 다음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한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양가적 감정 때문에 괴롭습니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처럼 민주당의 국무총리 출신의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자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혀 지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 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되면 저희로서는 참 힘들고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 상식 회복을 위해서는 그게 맞고요. 반면 어떻게든 총선 승리해야 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무적 입장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옥중 공천이든 뭐든 다음번 공천까지 꼭 이 민주당 당권을 틀어잡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양가적 감정이 존재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참 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곤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아마 곧 여야의 수많은 입장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입장들 보면서 또 나중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는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4일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희생된 장병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전에 좀 눈물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리고 꽃다운 나이에 살아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또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기념사 현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브리핑 함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 후보 때부터 좀 젊은 층, 흔히 말하는 우리 MZ세대에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은 윤 대통령이에요. 우리 두 분 다 청년으로서 정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각별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노조 문제, 노조가 아니죠. 이제 그 근로제, 시간제 이야기할 때도 MZ세대라는 표현을 계속 쓰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좀 특별히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는 듯한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인간적으로야 젊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대통령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추모식을 보면서도 약간 정치적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추모하는 것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 작년에 사실 이태원 참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대통령이 자신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을 때도 한 번도 그런 걸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되게 너무 눈물이 날 만큼 슬프고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려 분명히 어떤 그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건 되게 귀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냥 순수하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참 다 안타까운 죽음이고 하지만요. 국가 유공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뭐 이태원 유가족
이야기하셨는데요. 이태원 사고 희생자분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왜 누구에게는 이러고 누구에게는 저러느냐 이런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천안함 생존장병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온라인상으로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실 수는 있죠. 그 부분은 또 야당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가족분들의 말씀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이 국가유공자들이 기리는 것에 대해서 이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올바른 비교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로만 이 서해 영웅들 기리고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최초로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이제 상위 훈장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는 발급되지 않았던 예우와 어떤 실질적인 개선 조치의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국가 보훈의 관점을 계속 강조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 선언할 때부터 천안함 생존 장병 만나고 K9 폭파 사고 희생자 이제 피해자 만나고 했던 부분들 일관된 행보이기 때문에요. 그 네.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국민의힘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 청년층의 지지율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치맥 회동도 네. 다녀오셨고 거기서 윤 대통령의 이제 깜짝 전화 통화도 있었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이야기들 좀 있었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노사 법치라는 것이 예. 민주노총이나 노조의 불법만을 이제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용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있는 제도를 회피해서 꼼수로 이 근로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까지도 근절시키는 것이 노사 법치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로 이 MG 노조 대표들에게 전해 주셨고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저분들도 좀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고 이렇게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과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표명하셨고 사실 이 당의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네. 당정 협의 없이 갑자기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당이 앞장서서 정무적으로 그 같은 정부 정책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하나의 시도등인 것이고 앞으로는 오늘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정책 하나도 당과 정부가 상의해서 발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이 69시간 논란 같은 이 불필요한 논란들은 불거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 개편안도 제가 저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당장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지키는 것들, 공짜 야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연가 촉진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못 쓴 연가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주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그런 부작용부터 정부가 먼저 근절해 나간다면 신뢰가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근로기준, 근로시간 유연화 등도 충분히 이제 적용 가능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먼저 좀 다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부 여당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 듣겠습니다. 전 노력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마음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 때는 사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구조적 불평등이 없다라고 발언하시기도 했고 원래 근로시간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주 120시간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연차 17일이 있어도 평균적으로 5일 이상을 못 쓰고 있는 직장인들의 삶을 전혀 모른 채로 말하는 거고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어떻게 대통령실과 이야기가 없이 발표됐겠습니까? 그 처음에 취임했을 때야 그런 어떤 어긋남이 있을 수 있지만 벌써 고용노동부에서는 거의 6개월 이상 심의했다고 하고 그것 없이 만약에 발표했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을 바로 경질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감해서 발표했다가 사실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만난다고 해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주 연속으로 다소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0.8% 부정평가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는 어떻게 배경들 생각하고 있고 해법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지요? 일단 지난달에는 두 가지 이슈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간의 어떤 신뢰 회복, 관계 회복과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가지 모두 다 조금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한일 신뢰 회복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저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십몇 년 만에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후 5월에서 초청받은 G7 네. 거기서 아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이후에 6월 이후에는 또 기시다 총리의 셔틀 외교 복원 의미를 담은 한국 답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같은 외교 일정이 쭉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도 좀 떨어졌던 지지율 같은 경우도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근로기준법 논란 같은 경우 저희가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소통을 지금 노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 야근 근절이라는 정부의 진정성이 알려진다면 이 역시도 4월 중으로는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외교 현안이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본과 그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해서 뭔가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과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또 남은 쟁점들 관련해서도 네. 예를 들면 독도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주 저자세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또 정상들이 만나면 사진이야 멋지게 나오겠지만 네. 그것이 무슨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로 근로를 하고 있어요. 거의 1900시간, 연간 1900시간에 가깝고 일본만 해도 1600시간, 뭐 독일과 네덜란드는 1400시간 등을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마 저는 지지율 상승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나는 좋게 만들 거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했으니까 나는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저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짧게 정당 지지율도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래프는 나왔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만은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추세로 봤을 때는 글쎄요, 막 뭐 상승 추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의 좀 어떤 지지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가 좀 힘든 국면을 맞이했습니다만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이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기도 하지만 또 긍정평가의 주된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선 이제 4월부터 이어질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 지지율에 있어서 상승할 수 있는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예. 내일은 또 아침에 김기현 대표가 경희대를 방문해서 네네. 그 천원의 아침 식사 현장을 보거든요. 네. 이 청년층으로부터 호응이 높은 제도 같은 경우를 당이 주도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메시지를 낸다면 이 벌어진 격차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이 정책이기 때문에 네. 신임 정책위 의장이 오늘 인선 발표가 났습니다. 예. 정책에서 뭔가 차별화 보이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뼈아프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저희가 오르는 게 아닌 상태고 지금 무당층도 매우 많습니다. 한 20% 중후반대에 이르고 있어서 되려 민주당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내고 그것을 제시해내는 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